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중국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입니다. 그 중국 사회의 성격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이 G2라 불릴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워크숍에 연설을 해주실 분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상대 사회과학 연구원 소속의 이정구 연구원이십니다. 이정구 씨께서는 꾸준히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관련해서 많은 연설을 해오시고 글을 써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PPT까지 준비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시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정구입니다. 사회자님께서 PPT까지 이게 만들어 오셨다고 왔다고 했는데요. 워낙 허접하게 예전에 만들어서 안 만들다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국 경제가 최근 몇십 년 동안 너무나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차이나 아메리카, 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견인차다. 이런 평가가 있고, 5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G1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 그러니까 위기의 조짐들을 볼 때, 지금 부동산 거품들이 지금 꺼지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중국이 앞으로는 아마 지금보다 더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했는데, 제 예상만큼은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이런 주제로 아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은 뭐냐면 1989년 또는 91년에 소련 동유럽이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북한, 쿠바, 중국, 동유럽, 소련 등등이 있는데 소련과 동유럽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중국의 소위 지배자들은 자신들은 뭐냐면 아주 점진적인 개혁들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2008년에 서방에서는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 어떤 자유시장 경제 또는 옛 소련의 어떤 뭔가 이게 국가 어떤 사회주의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경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식의 어떤 점진적인 이 시장 개방의 길 또는 시장 사회주의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길이 뭔가 대안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 근거로 보통 중국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슈아 라모라고 하는 타임즈지 편집자 출신인 사람이 나중에 베이징 대학교 이제 이게 초빙 교수로까지 갔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 다시 말해 베이징 컨센서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건 뭐냐면 마치 신자유주의자들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이야기했고 또 중국 모델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가가 되게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 개방을 해서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것.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국의 소위 지배자들이나 중국의 이데올로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권위주의적 체제에다가 시장 경제 발전,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 중국이 빨리 성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 모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이 중국 모델론에 대해서 있다 없다, 예를 들면 황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판저우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예일대 교수 등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베이징 컨센서스나 중국 모델론 이런 등장 자체가 어쨌든 중국의 부상,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서 어떤 국제사회의 입지가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친후이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고도 성장 때문에 중국 모델론이라는 게 등장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도 이런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뭐 9.6%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커다란 국가가 뭐 한국처럼 작은 국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국가가 인구가 한 13억 되는 인구의 국가가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건 정말로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런 사례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도 한 1970년대 14% 이상의 어떤 성장을 한 때도 있었지만 30년까지는 되지는 않거든요. 또 동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50년대 말부터 60년대 한 10몇 년 동안 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30년 동안 그것도 한 10% 가까이 되는 이런 성장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정말 예외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뭐 뭔가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모델이 요즘은 아프리카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그걸 보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 수출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화를 이야기하면 박정희가 살아생전에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썼거든요. 근데 그 쓴 게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됐지만 중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중국은 박정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소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 중국 모델론의 이 정식적인 어떤 이렇게 전형적인 입장이 바로 판회인데요. 그런 사실상 중국 모델론 국가 통제하에서 하지만 자본 및 노동 시장에서는 개방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중국이 빨리 발전했다. 거기에다가 뭐 심지어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깐냥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유교 전통과 도교 전통이 잘 가미되어져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뭐 이상한 논의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중국의 정치학자가 야오양인데요. 이 양반은 이 소위 중국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어느 계급에 치우치지 않고 중성적인, 즉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어떤 국가가 중국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어떤 핵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한국이 물론 농민들의 반대는 있긴 하지만 이 한중 FTA를 하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신자유주의의 어떤 경제 블록화에 반대해서 중국과 이게 경제가 결합되고 또 통합되고 하면서 뭔가 이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 측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미국 또는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서 중국이 모종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다오이다오 이 사건, 중국과 일본의 그런 갈등에서 이 중국에서 소위 중국 정부의 비판적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지식인, 소위 그러니까 신자파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 다오이다오 문제에서는 전부 다 중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최근에 어쨌든 시장 개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신자파가 등장했는데 최근에 이 신자파들이 이런 문제들, 즉 뭐냐면 이 세계 체제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또 이제 중국의 역할이 이제는 커졌다. 또 이 중국이 부상하니까 당연히 제국주의 국가들,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견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어떤 대응 이런 등등을 전부 다 지지하는 걸로 입장선회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 남은 그래도 뭐냐면은 좀 신자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왕후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오이다오 이런 문제나 또는 이런 데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보다는 진보적인 사회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중국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판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2008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있을 당시에 그 당직자는 중국 공산당을 우리 자매정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 또는 진보적인 사회로 간다면 중국 공산당은 뭐 이렇게 친교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세력이 되고 또 그들이 뭐냐면은 중국 사회를 좀 더 잘 이끌고 나가길 바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져야 이렇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중국 사회의 성격, 중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 뭔가 마치 2011년 이 아랍에서의 어떤 봄이, 그러니까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 군부 또는 이렇게 독재 정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중국에서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989년 천안문 항쟁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천안문 항쟁 같은 건 미 CIA의 어떤 이렇게 책략에 의해서 이 사회주의 중국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소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89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의 어떤 이 천안문 항쟁에 이 주도했던 학생과 노동자 투쟁을 지지할 수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중국을 어떤 사회로 보냐, 이것이 향후 앞으로 뭐 이렇게 벌어지게 될 중국 사회의 어떤 격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되게 중요한 어떤 입장을 가늠해주거나 결정짓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9년 아마 이 지금의 중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제가 볼 때는 49년부터는 적어도 아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49년에 이 마오가 이 대장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난 지역에서 열심히 틀을 닦고 있다가 이 국민당이 무너지거나 거의 무기력해지면서 이제 다시 입성을 이 상하이나 베이징에 이제 입성하면서 49년에 권력을 장악했던 거죠. 당연히 이렇게 49년 혁명은 당연히 혁명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던 토지를 이렇게 개혁하고 농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냐면 진정한 혁명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에서 그 주체 세력이 누구냐 하는 점에서 볼 때 사실 그 홍구는 뭐냐면은 이 상하이나 베이징에 들어오면서 그 노동자들에게 뭐 동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형 기업주들, 즉 자본가들한테 그냥 평소대로 그냥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군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자손이거나 설사 노동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뭐냐면 대장정을 하고 빨치산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설사 노동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노동자 계급으로서 집단적 어떤 이렇게 이 조직이나 이 집단적 어떤 이렇게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거든요. 개인으로서 이 빨치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홍군을 지도하는 건 뭐냐면 도시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지식인 집단들이 마치 프롤레타리아트 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그 홍군들을 데리고 이 사실상 도시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이 사례가 바로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49년 중국 혁명은 제국주의와 지주계급을 분쇄한 영구혁명이긴 하지만 노동자 계급이 아닌 도시 지식인이 무장 농민 대중을 의 운동의 기초에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이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혁명의 경우는 전형적인 그 일탈한, 다시 말하면 노동자 계급의 어떤 주도성이 빠진, 하지만 영구혁명의 과제들, 제국주의나 뭐 토지개혁이든 이런 것들이 수행된 혁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 이후에 마오의 신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 국가를 건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자주국방, 뭐 자립경제를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립적인 국가 경제 건설이 핵심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자본주의 경쟁과 압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서구 선진국들이 했던 그런 어떤 길을 뭐 200년, 300년에 거치는 일들을 빨리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압력에 이렇게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오는 처음에는 뭐 한 30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다가 막 급박해지니까 7년 안에 따라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중국의 자원들, 안 그래도 되게 취약한 자원들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만약에 사회주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대표가 이 자원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소위 국가계획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결정을 하면 노동자들의 어떤 지지나 인준 또는 검토를 받아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즉 뭐냐면 노동자 대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추진하게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의 국가 계획 당국들은 그 관료들은 어느 쪽에 누구의 입장,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그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세계 자본주의 경쟁과 압력에서 생존해야 될 필요성,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고, 이러한 필요성이 바로 국가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 계획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획이 사실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획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신들이 자립적인 또는 자주적인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있잖아요. 생활하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그 10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월세 30만 원 내고 통신료 10만 원 내고 뭐 20만 원 내고 하면은 정말로 자신이 쓸 수 있는 돈, 소위 경제적으로 말하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3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이 세계 자본주의에 가는 압력들, 또 그 당시 49년에 대만으로 도망 나오긴 했지만 장제스와 그 일당들이 미국 제국주의 압력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국 본토하고 대만 사이에 있는 그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그 중국 해협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계속 함포 공격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것 때문에 계속 군사비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9년에 권력을 장악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미국하고 대만 세력들이, 그러니까 장제스 세력들이 본토로 침공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두려움 또는 이렇게 위협들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뭐 사회주의를 건설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빈약한 물적 조건에서 산업 기반을 건설했는데 그 주체는 바로 국가였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의 관료들, 그 다음에 이 공장의 경영자들, 군부 지도자들, 소위 인민해방군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사회주의를 표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중국 사회의 지배자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들이 49년 권력 장악한 이후에 이 한 10년간, 그러니까 5년 또는 10년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 중국에서는 소위 집산화가 아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 중국 역사를 보면 뭐 초급 합작사 뭐 등등이 처음엔 짓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인민공사 체제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데, 그 당시 이게 농업부 장관이었던 덩저후이는 이 중국에서 뭐냐면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천천히 가자, 인민공사 체제로 가는 것을 천천히 가자라고 했는데, 마오는 왜 그러냐면은 이 49년에 권력을 장악한 마오가 그래도 세계 자본주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소련하고 동유럽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53년에 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츠초프가 등장하고 이 비밀 연설을 합니다. 즉 뭐냐면 스탈린 비판 운동을,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르츠초프는 이제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구도보다는 서로 상호 공존해 가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펴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련의 경우는 이미 28년부터 30년대까지 스탈린이 강제적인 집산화라든지 농업에서 강제적인 집산화라든지 대규모 산업, 공업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추진하고 난 뒤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어떤 이 과제에 직면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또는 이렇게 개혁을 좀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좀 유화 조치들 취하는, 그 다음에 특히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야 될 필요 때문에 유화 조치를 취하는 이런 국면이었다면, 이 마오 같은 경우는 마치 딱 28년에 스탈린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55년에 이 마오가 이 소련에 가서는 이렇게 후르츠초프하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면 마오는 후르츠초프한테 수정주의라고 비판했고, 후르츠초프는 마오한테 교조주의자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마오는 그때 소련 공산당이 발간한 경제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뭐 되게 그런 것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은 마오가 처한 중국은 강제적인 집산화, 즉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강제적인 공업화와 집산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에 직면해 있는 거고, 소련은 이미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초프가 볼 때 마오는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좀 천천히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오는 그 말 듣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빨리 앞당겨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더욱 이 소위 집산화라든지 소위 국가 주도의 어떤 공업화, 국가 주도의 집산화를 이 예상보다 또는 자신들의 어떤 객관적 조건보다 훨씬 더 빨리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덩저후이는 그렇게 천천히 가자고 했는데 마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전족을 한 중국 여성들 있잖아요. 발 묶어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전족처럼 그렇게 갔으면 되겠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간다. 한 1년 만에 소위 그 강제적인 집산화로 표현되어지는 인민공사가 1년 만에 거의 100%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나타났던 게 58년의 대학진 운동인데요. 사실 이것도 근대 역사에서 이렇게 그 기아로, 그러니까 굶어서 이게 한 2천만 명 내지 3천만 명이 죽었던 사례도 이 근대 역사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냐면 대학진 운동도 사실 중국의 어떤 객관적 조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바로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슬로건 하에서 뭐 이렇게 인민공사 체제와 도시에서는 뭐냐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적 생산으로 나가고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마치 이 대학진 운동을 마오쩌둥이 소위 공산주의적인 낭만주의 또는 낭만적 공산주의, 뭐 모리스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의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낭만적 공산주의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전혀 조건이 되거나 이렇게 이 객관 조건이 허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망했던 거죠. 그 때문에 소련과의 갈등, 그다음 세계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훨씬 더 빨리 재촉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55년에 그런 농업에서의 집산화, 그래서 인민공사화라든지 또는 이 대학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치 마오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 또는 지향성, 물론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그런 야망이나 지향성을 갖게 된 어떤 객관적 조건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그에게 투영됐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중국 역사가 이것 때문에 파란만장한 그런 과정들을 그 뒤에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57년 1호,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입니다. 53년부터 57년까지 1호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마오는 15년 내에 중국 산업 산출량에서 영국을 따라잡자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58년에는 7년 안에 따라잡자 막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이 중국 영화 중에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 당시 시기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그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산업 발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가 철강 생산량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철강 생산을 하여튼 영국보다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오산 강철이든 뭐 등등 이렇게 대규모 철강 회사가 있긴 한데 소규모 용광로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철강 생산을 하라고 독려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집 뒷뜰에다가 용광로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온갖 쇠붙이라고 하는 쇠붙이는 다 걷어다가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쇠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쇠는 쓸 수도 없는 그런 무쇠들, 너무 품질이 좋아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용광로에서 만든 뒷뜰 용광로라고 그러는데 그 용광로에서 만든 쇠의 어떤 톤수를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영국을 따라잡을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농촌에서 인구를 빼다가 도시로 또 보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너무나 생산량이 높으니까 사람들을 빼다가 이렇게 도시로 보내는 거죠. 근데 1958년에는
이 기후 조건 때문에 엄청난 풍작이었거든요. 근데 59년하고 60년은 흉작이었습니다. 근데 58년에는 너무나 풍작이었고 또 이렇게 마오가 우리 의장님께서 막 이렇게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판에 생산량이 뭐 500톤이면 1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온갖 쭉정이나 다 넣고 이렇게 해서 막 부풀렸거든요. 그러니까 500톤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0톤 생산하니까 인구의 이 농촌 생산할 수 있는 노동 인구의 절반을 떼다가 도시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500톤밖에 안 되는데 59년에는 흉작이어서 250톤으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더 줄어들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9년, 60년에 이 자연 흉작이 있고 또 농촌 인구,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다른 쪽으로 빼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구이저우성이나 윈난성 이런 서찬이라든지 이런 어떤 오지들, 그러니까 주도에게 농사를 많이 짓긴 하지만 그런 데서 엄청난 흉작이 발생하면서 몇 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즉, 이게 뭐냐면 저는 바로 여기서 말한 어떤 세계 자본주의 경쟁의 압력이었던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더 이런 계획들을 또는 이런 압력들을 더 크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윈태진이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100년의 급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중국 경제 성장의 비밀은 윈태진은 뭐냐면 중국의 지배계급 중에 일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경제 성장의 비밀은 농촌의 잉여를 도시로 이전시키는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체제로 딱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인민공사에서는 완전히 모든 농업과 공업, 즉 뭐냐면 공산품과 농산품을 전부 다 자급자족하는 체제거든요. 근데 농촌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라이팬에 뭐 튀겨 먹는 거, 기름에 튀기는 후라이팬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건 배급을 해준 거죠. 근데 모든 셋들을 다 무기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후라이팬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는 거죠.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민공사 체제로 있고 도시에서는 뭐냐면 딴웨이라고 단위 체제로 이렇게 있는데 인민공사 체제에서는 인민공사 체제에서 이 주택에 생산되는 건 곡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곡물들은 남으면 뭐냐면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공산품을 사야 되는데 공산품 가격은 엄청나게 높고 농산물 가격은 오로지 국가에게만 팔 수 있도록 이게 제도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즉 국가 수매제로.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농산물을 사가지고는 도시에 되게 저렴하게 공급을 했던 거죠. 그러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농업에서 생겨나는 잉여가 도시로 이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낮은 임금을 제공해 주더라도 일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는 농촌의 과잉 인구가 도시로 오지 못하도록 이 호구제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호구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즉 뭐냐면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서 자녀들을 낳으면 학교 보내고 의료시설 이용해야 되고 병원 이용하고 뭐 등등 하는 것들을 농촌 호구냐 도시 호구냐 이렇게 나눠진 게 1958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소위 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제조업을 중심에 두고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을 아주 저렴하게 일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곡물을 사다가 공급해줬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과잉 어떤 이렇게 노동력이 있으면 도시에서는 분규가 일어나니까 그걸 다 억제한 게 바로 호구제도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곡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도 이런 등등을 통해서 농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취했던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만 특별한 어떤 사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박정희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 소위 사회주의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부분 개도국들,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들이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다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공업과 중공업 투자 비중을 보면은 중공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노동자 대중의 필요, 인민의 필요에 맞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당시 장제스가 갔던 대만보다도 경공업 비중은 더 낮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경공업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학진 운동이 완전히 실패하니까 1958년에
59년인가요? 59년에 이 중국 공산당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펑더하이가 마오한테 너 이거 잘못한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오는 그래 내 잘못했다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게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분통스럽거든요. 그러다가 1961년에 베이징 그 시의 부시장인 오함이라는 사람이 이 해서파관이라는 책을 경극에 그걸 씁니다. 이 해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경극 내용에서 있는 내용인데 해서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명나라 가정제라고 하는 황제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해서는 충직한 신하였고 옳은 말, 즉 충언을 막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나쁜 신하들이 그걸 다 막아가지고 충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황제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가정제는 해서를 이렇게 관직을 삭탈해가지고 내쫓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썼는데 처음에는 마오가 그거 좋다라고 하고 이게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가정제는 마오고 그 다음에 이 해서는 바로 펑더하이고 왜냐하면 펑더하이가 1963년에 이 오지로 보내졌거든요. 그 국방부 장관인데 그때 뭐냐면 회의 때 마오한테 비판했다는 이유로 63년에 소위 뭐냐면 내륙 지역에 군사시설 건설하는 쪽으로 보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진짜 이 해서가 바로 이렇게 펑더하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비판이 일고 하니까 나중에 4인방 중에 한 사람이 이 오함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베이징에서는 그걸 실어주는 데가 없어서 상하이에서 이렇게 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문화혁명이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문화대혁명은 제가 볼 때는 그 실각한 마오의 권력 회복 찬탈 프로젝트 시작은 그걸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게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빚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마오의 권력 복귀 프로젝트로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환상을 가진 전국의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은 사회주의를 할자도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이었고 관료주의적인 것에 분노를 일으킨 그런 노동자 학생들이 마오가 조반유리 모든 반란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반란들은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홍군으로 이렇게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홍위병은 나중에 보면은 이쪽 홍위병 저쪽 홍위병 하면서 홍위병들끼리 막 총싸움도 하고 이게 장난 아니게 도대체 어느 파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게 나중에 막 변질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 자신들이 처한 어떤 객관적 조건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마오도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나간 거거든요. 국가 기구 또는 당 기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마오가 이제 인민해방군, 그때 린바오가 인민해방군의 주도였는데 린바오를 데리고 인민해방군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의 무질서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국가를 당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우렌이라고 후난성 무상계급 혁명파 대연합위원회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건 뭐냐면 바로 노동자 계급의 이 조직이고 또 그 당시 사회를 중국 사회를 뭐냐면 신흥 관료들이 부르주아지 즉 신흥 관료 지배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어떤 기본 모순이 있는 이런 사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이렇게 진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 대혁명을 두고서 나온 책이나 논문들의 제목만 써놓은 게 책 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 많거든요.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엄청나게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을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으로 보느냐 아니면 66년부터 68년까지만을 보느냐 그 뒤에는 이게 문화대혁명 아닌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화대혁명을 이해하는 게 되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뒤에 71년에 린바오가 제거되고 76년에 마오가 죽으면서 4인방이 몰락하면서 소위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변은 중국에서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 문화대혁명 때
이 마오쩌둥의 개인 비서였던 첨보다 이 진백달이 소위 사회주의적 민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문화대혁명의 그 홍위병들, 다시 말하면 학생과 노동자를 이끌고 어떤 그러니까 중국 사회를 좀 더 사회주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진백달 첨보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중앙대학교 백성옥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대혁명 끝나고 소위 현대화 분파들, 즉 이 덩샤오핑 같은 현대화 분파들이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건 사실상 4인방이나 또는 이렇게 구좌파들의 능력이 중국이 뭐냐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한 것에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어떤 이렇게 발전의 길을 열지 못한 이런 한계 때문에 근대화론자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6년에 이 거리에서 시작된 민주병 운동, 이런 등등의 운동의 부양을 받아서 이렇게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제 소위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소위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58년에 이게 시작된 운동은 중국의 자원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바로 공산주의로 뛰어넘겠다라고 한 입장이었던 반면에, 양약진은 양이라고 하는 서양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약진 운동을 펼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당차는 계획들을 세웠는데 다 끝났습니다. 다 이렇게 망했고, 결국 이 4인방이, 그 현대화론자들이 소위 시장사회주의, 1978년 당대회 11차 대회 때인가? 그 당대회 때 시장 개방을 하는 이 노선이 채택되면서 발전을 이루는, 특히 농촌에서 뭐냐면 아주 인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기업이 등장한 게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되게 비약적인 발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산업 간의 불균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하면서 소위 개혁 개방에 따른 이렇게 신흥 부자도 생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개혁 개방에 따른 불만들이 누적되면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시위들을 벌이고 민주의 벽 운동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펼쳐지고, 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하면서 나타났던 게 바로 이 89년 천안문 항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기는 후야오방 사망을 계기로 했지만, 사실상 신중국 등장의 그 학생과 노동자들이 이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빈부격차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베이징 공인자치연합, 우리로 치면 독립노조, 그러니까 1981년에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연대노조 같은 그런 조직들도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공식적인 뭐냐면은 이게 전총이라고 중화 전국 총공회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마치 한국노총 같은, 한 60년대, 70년대 한국노총 같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독립적인 노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이게 공인자치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9년 6월 달에 인민해방군이 이 탱크를 몰고 그 천안문 광장에 있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짓밟으면서 어쨌든 끝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탱크가 쭉 있는데 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인민해방군은 그 막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갈팡질팡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배자들이, 즉 노동자 계급이 이런 천안문 항쟁에 뛰어드니까 이제 사태가 더욱더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진압할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문 항쟁 때 그 학생 대표와 면담을 하고 뭐 했던 이 자오쩌양이라고 그 당시 당서기였던 사람이, 자오쩌양이 이 학생 대표하고 면담하면서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너희들 심정 안다, 그러니까 좀 나를 보고 참고 좀 돌아가라, 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자오쩌양 옆에서 개인 비서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름 건데, 요번에 이 후진타오하고 같이 했던 원자바오 총리 있죠. 원자바오가 바로 그때 이 자오쩌양하고 같이 이 학생 대표하고 만났던 사람이고, 그 때문에 원자바오는 그 중국에서 소위 지배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냐면은 어떤 아래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어떤 온건한 사람,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는 게 바로 이때부터였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자오지양의 이런 그 계획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이 진압을 하면서 소위 리펑이라고 하는 강경파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게 됐던 거죠. 근데 강경파가 그 당시 리펑, 그 다음에 뭐 양상쿤 하는 이런 강경파가 집권을 했지만 이 중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중국 사회를 뭔가 발전시킬 만한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992년에 덩샤오핑이 뭐냐면 남쪽 지역, 지금으로 뭐냐면 선전, 상하이 이런 지역을 순방하면서 개혁 개방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주룽지가 이 시장 개방을 아주 많이 심지어는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90년대 주택의 뭐냐면 개혁 개방은 바로 국유기업 개혁이었거든요. 그 당시 한 3천만 명 정도의 이 국유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한 3천만 명 되는 사람들 전부 다 면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기업 개혁을 보면 지금의 중국을 잘 알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국유기업을 손해가 나더라도 국가가 다 돈을 대줬어요. 소위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다 대줬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이런 국유기업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이 소위 그 돈 안 되는 건 이거 민간에다 팔아버리고 뭐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친 게 그 소위 그 짜오다 방샤오라고 펑샤오라고 하는 이 조대방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 작은 것은 내다 이거 드리고 큰 것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뭐냐면 중국의 지배자 공산당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주택의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망산업 있죠. 뭐 텔레콤이라든지 하는, 그 다음에 철강 산업, 그 다음에 이 원자재와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이런 산업들의 경우는, 그 다음에 그런 산업들은 전부 다 국가가 다 통제합니다. 그 대신에 자그마한 기업들은 전부 다 그 경영자들한테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그 중국에는 뭐냐면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국유기업이 3개가 있는데 이 기업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전 세계 10대 철강 회사 중에 한 6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거 전부 다 국유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유기업들은 모기업으로 중국에 있고, 그 자회사들이 한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게 다 홍콩 증권시장에 다 이렇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통계로 볼 때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자기업은 이 IPO, 즉 시장 개방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죠, 기업 개혁,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서 소위 사기업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모기업이 다 갖고 있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시장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통제 영역이 한 70%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시작이 바로 이 조대방수에서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사스가 있었던 2003년까지 중국 경제는 침체했다가 그 뒤에는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소위 천안문 항쟁 이후에 주춤했던 게 92년 이후부터는 본격화됐는데, 그때는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렇게 이 한족 상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뭐냐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01년부터 2003년 이 이후로는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전부 다 중국에 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공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저렴한 농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2003년 이후에는 고도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중국의 어떤 시장사회주의 본격적인 발전이 있었던 1992년 이후에 소위 중국의 어떤 이 공산당과 국가기구들은 시장사회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뭔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4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막스 레닌주의와 마오주의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 지도, 그 다음에 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하는 이 4대 원칙을 항상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개방을 많이 하면서 시장 영역이 많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냐면 여기에다가 4대 막스 레닌주의와 마오주의와 나중에
덩샤오핑주의까지도 우리는 4대 기본 원칙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덩샤오핑주의가 뭐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이겁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본은 공유제고 하지만 사적 영역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국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사회주의와 시장이 이렇게 형용모순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학자가 말을 탄 사람에 비유하더라고요. 사람은 말에 탄 사람이 사회주의고 말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탄 사람이 말을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의 이 사형 기업주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자본가들이 이 대부분 뭐냐면 공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계층 중에 오히려 노동자나 농민보다도 이 자본가들 집단 내에서 공산당 입당하 있는 이렇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때는 한 13%밖에 안 됐거든요. 자본가 전체, 즉 기업주 전체에서 13%가 공산당원이라면 2007년에는 한 38%가 됩니다. 지금 중국의 농민이 9억인데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농민이자 노동자들의 당이라고 한다면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3억 명이 공산당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의 당원 숫자가 한 8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파룬궁보다도 이 지지자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파룬궁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이 기업주들이 중국 공산당에 많이 들어오고 또 중국의 어떤 사형 기업의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소위 2002년 10차 당대회 때 장쩌민이 말한 3개 대표론, 즉 뭐냐면 공산당은 선진 사회 생산력, 선진 문화, 인민 이것을 다 대표해야 한다고 당헌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은 무엇보다도 사형 기업가가 즉 공산당은 이제 사형 기업가까지도 대표한다. 즉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형 기업가 다시 말하면 자본가까지 대표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이름을 중국 국민당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당이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변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또는 이데올로기적 논쟁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순은 제가 볼 때는 최근의 위기가 중국 경제의 어떤 불안정이 좀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면 될수록 이 세계 경제 리듬에 중국 경제는 더욱더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2008년 이후로 중국도 지금 그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은 과잉 생산과 구조조정의 그런 진통들을 이렇게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고 노동자 저항들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팍스콘이라든지 혼다 노동자 투쟁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민공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신세대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팍스콘 또는 혼다 이게 이 공장에서의 파업들을 주도하고 하면서 이 노동운동의 핵심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막스가 말한 원시적 축적이 일어나듯이 농촌에서 이 농민들이 경작하던 땅을 도시나 또는 개발업자들이 지방 관청하고 손을 잡고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농민들을 내쫓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칸촌 농민들의 투쟁입니다. 이 때문에 워낙 세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칸촌 농민 대표를 전인대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때 이렇게 대표로 부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소수민족들의 저항이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되게 심각한 모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싫어하는데 왜 그렇다고 이렇게 참고 있냐. 그래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든 간에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마치 박정희 신드롬하고 비슷하거든요. 박정희가 억압은 했지만 그래도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를 먹기 살게 하지 않았느냐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무슨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과 권위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 발전이 더디고
만약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지도, 영도라고 하는 것은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그런 모순에 전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중국 사회를 보면서 예를 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신자파도 대부분 다 이걸 옹호하고 있고 지금의 기성체제도 다 옹호하고 있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뭐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했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 그러니까 8, 9년 이후에 특히 주룽지의 시장 개방 이후부터는 자본주의로 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우리나라의 그 백성욱 교수나 대부분이 다 이런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대안은 뭐냐면은 하나는 자본주의적 길로 더 나가자. 예를 들면 중국은 자본주의적 길로 갔지만 아직까지 소유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토지 소유제는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제까지도 즉 뭐냐면 예를 들면 시장주의자, 근본적인 시장주의자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더 하면 결국 뭐냐면 소유제까지도 다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까지 주장하고 그래서 이 농촌의 토지가 다 국유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는 이 사유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산당 일당 독재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류사오보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 중국의 개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마오 시절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윈태징 같은 경우는 농민의 기반을 둔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그 칭화대학교 교수인 그 추이즈위엔이라고 하는 최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뻗디부르주아 사회주의로 가자. 다시 말하면 소농 생산, 소경영 체제, 소생산 체제의 어떤 이 체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충칭 모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충칭 모델을 하면 유명한 그 보시라이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결합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의 사회주의 전통을 다시금 되살리자 하는 입장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런 어떤 것은 지금의 중국이 위기에 빠진다면 아주 다양한 그런 논의들과 주장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중국에서는 1927년에 노동자 계급이 전면에 등장했다가 89년에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바로 최근에서야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 저는 이런 국면에 직면해 있고 바로 그 노동자들이 바로 이 중국의 이 관료적인 그런 어떤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물론 시장은 도입하고 개혁 개방했지만 그런 체제를 뒤엎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이 계획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아마 그런 주장을 하게 될 테고 아마 이런 주장들과 경합을 벌이면서 어느 쪽이 더 올바른지 또는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떤지를 아마 경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막판에 되게 뜨거운 논쟁이 돼서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우선 그 전에 나온 지금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49년 초기에 이 권력을 장악한 마오가 어떻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스스로 지배계급으로 이렇게 변신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 문화대혁명의 어떤 이런 과정들에서 왜 학생, 노동자들이 환상을 갖고 이렇게 홍위병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뭐 정리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천안문 항쟁하고 천안문으로 가는 길 요 두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좀 하고 이걸로 좀 가늠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충분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나오셔서 질문하신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소수민족의 독립에 대해서는 전 지지를 보냅니다. 또 그걸 지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어찌 보면 또 이게 막판에 논쟁됐던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이 그런 어떤 소수민족의 독립은 부르주아지들의 어떤 책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영화 하나 보면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고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뒤에 나오신 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49년에 노동자 소유가 확립됐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뭐냐면은 1949년에 마오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노동자 소유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고요. 소위 공사합병제라고 해서 저 국가가 처음에는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52년인가 53년부터 이거 민간 기업을 국가가 같이 운영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국가에 몰수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이 가진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무기한 6%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이 국가가 사실상 유상몰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이자를 잘 줬어요. 그 뒤에 뭐냐면 우린 돈 없다고 해서 나중에 이자는 안 줬거든요. 그게 딱 55년 이후의 어떤 변화들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국과 뭐 일본 또는 뭐 이게 미국 등등과 갈등을 빚는 제국주의적 갈등을 빚을 때 우리는 중국 편을 들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 편을 든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점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중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중국에서 1989년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 지배층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싸웠던 그 세력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은 중국의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러한 어떤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면서 그 관료층만을 제거하고 지금에 있는 어떤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관료층은 지금 중국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그 일부 마치 뭐 이렇게 얼굴에 난 곰보딱지를 점 같은 걸 마치 레이저 수술로 제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소위 정치혁명을 말씀하셨는데, 트로츠키가 이야기한 정치혁명, 다시 말하면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두고 단지 그 지배층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오히려 중국은 이 지배층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배층이 지배층으로서 있게 된 어떤 사회적 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노동자연대는 이미 딱 짜여진 어떤 정식화된 어떤 문구나 정식화된 어떤 이렇게 입장을 갖고 다 이 현실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국가 자본주의론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 제창했던 사람이 토니 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1956년에 책을 썼어요. 마오의 중국이라고, 마오스 차이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는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막 중국이 49년에 권력을 장악한 마오가 등장해서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면서 막 살펴보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죠. 그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아니, 물론 이 토니 클리프의 입장이 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 주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가 국가 자본주의론을 그냥 딱 이게 대입시켜가지고 딱 그렇게 적용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이 이 이론과 맞지 않으면 그 이론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의 주장 또는 이게 질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같이 토론해보고 이런 것은 유익하겠지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점에서는 이제 반박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조만간 뭔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제 예상이 좀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